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청구원인 중에 슬기상 가실, 수술상 가실, 치료 중에 가실. 치료 중에 가실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치료 중에 가실 같은 경우 제일 많은 거는 수술 과정에서 가실인데, 수술 과정에서 가실, 최근에 수술방에서 CCTV도 달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최근까지 수술 과정이 녹화된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흔치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술 과정이 다 녹화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면 그것도 이제 감정 대상으로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아주 깨끗하게 사실 수술 과정이 당길지 저희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술상 과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수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법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가 입증해라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상황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만든 법리가 입증 책임을 조금 환자 측에 경감을 시켜줘요. 경감을 시킨다는 게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 경감이라는 게, 환자가 이전에 어떠한 그런 나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없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 수술 후 매우 짧은 시기 내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 합병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 수술을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한 3가지 정도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잖아요. 건강검진 받으시면 대장 내시경이나 이렇게 내시경들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내시경을 받으실 때 이렇게 엉덩이로 넣잖아요. 넣는데,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대장벽이 손상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정 부분 불가항력적이고,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잘 알려고 하시겠지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천공이 너무 크게 나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장 천공이 일어날 기왕증이나 그 전에 증상이 전혀 없었고요. 대장 내시경 한 이후에 사실 즉시 천공이 발생했겠죠. 사소하게 벽이 손상된다거나 작은 천공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처치를 한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천공이 나가지고 크게 상해를 입을 정도, 이 정도가 발생했다고 하면 의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이걸 우리가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런 과실이 없었는지,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의료 과실을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술 중에 과실이 있고요. 또 술기상 과실 중에 진단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응급실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응급실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에 내원을 하셨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해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큰 증상이 없는 것 같아서, 고령이시고 하니까 원래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셔서 돌려보낸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쥐어짜 않은 듯한 흉통, 이런 부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증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심혈관계 증상을 고려해가지고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많은 사건들은 내과에서 항생제 처방을 잘했냐, 항생제 처방이 잘못됐냐, 이 환자한테 많은 항생제를 썼냐, 안 썼냐, 항생제 처방이 잘못돼가지고 환자가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은 보통의 경우 이제 저희 술기상 과실은 감정을 통해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원고 측도 대리하고 피고 측도 대리하지만,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물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그다음 관련 자문들도 전문가한테 얻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판사님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는 사람 말을 100% 믿어주진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반대로 병원 측을 대리한다고 하면, 병원 측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당시 이런 상황이었고 저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걸 제가 정리를 하고 관련 증거들을 찾아 제출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진술을 하겠죠. 진술을 하고 준비서면 제출하고 주장을 하는데, 판사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주시면 원고 측은 억울하잖아요. 환자 측은 억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제3의 기관에 감정을 맡겨요. 그래서 감정을 맡겨서 그 감정 기관에 이제 있는 의사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사건 기록, 그러니까 진료 기록을 보고 이게 어떤 처치를 했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 결과를 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판사님께서도 이게 의사는 아니시고, 그리고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뭐 꽉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게 되면 해당 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감정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정 의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감정 결과가 뭐 100% 절대적이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감정을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죠. 감정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질문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물어봐야지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뭐 물어보면 큰 대답이 나오고요. 작게 물어보면 작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 우리 친구들끼리 대화해도 그렇잖아요. 세세한 부분 물어보면 그때 이랬고 저때 이랬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너는 걔 좋아해? 뭐 이러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을 크게 물어보면 진료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나요? 라고 하면 너무 크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크게 물어보면 이제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크게 봤을 때 엄청나게 실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뭐 다 전문가시고 아무래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신데 뭐 크게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크게 물어보면 큰 답변은 대부분 크게 문제없이 진료했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쪼개서 물어보게 되면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4월 10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가 입원을 4월 1일부터 했다. 4월 1일에 이런 검사, 뭐 처음에 입원하자마자 뭐 피 검사를 했다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적절했나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엑스레이 검사가 4월 7일이었다. 4월 7일에 검사를 했는 것은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4월 7일에 어떤 병변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치료를 했는데 조금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4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기침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통을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피 검사 결과에서 조금 안 좋은 게 있었는데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안 해본 게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검사를 언제쯤 했어야 됐나요? 이렇게 쪼개서 물어보면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답변을 저희 입장에서는 뭐 피고 입장에서는 피고한테 유리하게 뭐 사실 원고 입장에서는 원고 대리하면 원고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그런 대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뭐 그게 뭐 거짓 답변을 뭐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 답변을 이제 받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저희가 어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보게 돼요. 그런 것이 의료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감정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감정이 의료 사건 한번 하시면 거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변호사님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저희도 뭐 사건이 빨리 끝나면 좋긴 한데 보통의 경우 이제 감정 신청을 하면 감정하는데 기간이 최소 몇 개월 이상 뭐 진짜 빨라도 한 4, 5개월, 3개월 이상 걸리고 뭐 길면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의료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뭐 처음에 소송 제기할 때 바로 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잘 뭐 하진 않는 게 뭐 원고 측을 저희가 대리한다 치면 피고 측에서도 주장할 부분이 있을 거고 피고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저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을 신청하는 게 뭐 일반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고 답변까지 한번 확인하고 피고 답변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감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감정비도 비싸거든요. 감정비도 한 100만 원 정도씩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막 질문해가지고 했다가 피고 또 주장하면 또 돈을 들여가지고 또 감정해야 되고 감정을 최대 한두 번 끝내야지 좋아하시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드는 걸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술기상 의무는 이 정도고 이제 조금 궁금하신 거는 중요한 건 돈이니까요. 돈을 얼마나 받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뭐 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나갈 돈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좋아하시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뭐 돈 문제에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뭐 그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려요. 이게 제가 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짜 불친절하고 뭐 의사 선생님 성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다 나았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소송할 때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 나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 뭐 아프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송을 통해서 돈을 상대방한테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불친절했으니까 돈을 물어줘 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해요. 제가 저는 이제 변호사지만 제가 판사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겠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물어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깨끗하게 다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소송을 저는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진 않고요. 그럼에도 저는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끔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다 나왔다고 하면 크게 금액이 되지 않는다. 이게 왜냐하면 손해라는 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 다음 위자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예요, 치료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치료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좀 수술이나 아니면 치료가 잘못돼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 치료비, 그 다음 입원했으면 입원비, 간병했으면 간병비,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비들을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소극적 손해라는 거는 제가 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저도 소득이 있죠. 소득이 있는데 저도 돈을 벌어야지 이제 지금 사무실도 운영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는데 그렇게 입원을 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런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한 소극적 손해. 그 다음 위자료는 병원에 있으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하는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깨끗하게 다 나와버리면 입원도 없이 좀 고통을 받았지만 깨끗하게 다 나와버리면 별로 치료비도 별로 많이 드는 게 없고요. 앞으로 치료받을 것도 없어요.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다 나왔으면 이제 입원할 일도 없겠죠. 조금 위자료가 그렇게 우리나라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소송할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께서는 억울하시지만 조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후유증이 남으신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쉽게 생각하면 손가락이 잘렸다, 아니 발가락이 잘렸다, 절단을 했다. 그러니까 합병증 때문에 혈액이 안 돌아서 괴사 때문에 절단을 했다. 아니면 신경 손상돼 가지고 다 안 펴지고 아니면 다 안 구부러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 가지고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이 후유증이 남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앞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일시이익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조금 한번 진행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 의무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 고통이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몇백만 원 되는 경우 있고 이렇게 수천만 원 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례 위주로 하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의료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일을 겪고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사례들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오늘보다는 덜 지루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박종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